반갑습니다. 저는 명지대 산업공학과의 김종만 교수입니다. 오늘 이제 강의할 내용은 삼성의 경영혁신에 대한 케이스 스타디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제 그 삼성이 굉장히 잘 나갔었죠. 그러다가 지금 뭐 주춤하고 있는 상태라 그래야 될까요? 조금 예전만큼의 어떤 그런 영화 뭐 하여튼 그런 걸 누리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과거 잘 나갔을 때의 어떤 동인과 어떤 그 회사 내의 프로세스, 문화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또 지금과 비교해서 어떠한 차이점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희석되고 또 상대적으로 퇴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비교해서 보면은 좋을 것 같아서 삼성을 어떤 케이스 스타디의 주제로 삼고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이렇고요. 보시는 그 부등식이 서울대 이제 윤석철 교수님께서 쓰신 프린스피아 매니지멘타라는 책에 나오는 기업의 생존 부등식이라는 식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코스트는 코스트보다는 프라이스가 높아야 되고 프라이스보다는 밸류가 높아야지 기업이 생산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뭐 비유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이제 보통 뭐 여러분들 졸업하고 나서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 뭐 초봉이 요즘은 뭐 꽤 많아서 한 5, 6천 정도 이렇게 받는 것 같은데 실제로 기업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들한테 들어가는 돈이 그거의 한 2배 이상, 뭐 많게는 한 3배 정도도 들어갑니다. 뭐 예를 들면은 4대 보험이라든지 각종 복리후생비, 뭐 기타 등등 눈에 안 보이는 비용까지, 그러니까 직접 내 통장에 꽂히지 않는 비용까지 이상을 기업이 이제 임직원들에게 이렇게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죠. 뭐 예를 들면은 그러한 코스트가 연봉 플러스 알파를 포함한 그러한 돈보다 제품이 가지는 가격이 당연히 원가보다 높아야 되겠죠. 높아야 되고 인건비를 포함한 여러 가지 이제 그리고 그러한 어떤 가격보다 이 제품이 주는 밸류가 높아야지 시장에서 고객들로부터 외면하지 않고 이렇게 서바이브 할 수 있다라는 뭐 지극히 당연한 내용인데 사실 또 지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 어렵냐 그러면은 요 밸류를 창출하는 부분이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밸류, 어떤 제품 혹은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기업들은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고 연구를 하고 있죠. 사진 속에 보이시는 분이 어, 그 피터 드러커라고 굉장히 유명한 경영학의 그루죠.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고 아주 많은 저술 활동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말씀하시길 한마디로 가치를 창출하는 방법은 혁신에 있다.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혁신에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혁신은 가치를 만드는 활동이다. 이 양반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키워드가 혁신과 고객과 가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가치를 만드는 활동이 혁신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도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가치를 만들기 위한 혁신을 아주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해왔습니다. 뭐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피터 드러커 박사께서
굉장히 많은 저술 활동을 하셨어요. 뭐 프로페셔널의 조건이라든지 매니지먼트라든지 굉장히 명저들을 많이 저술을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뭐 여러분들 피트 드러커 박사의 책은 한 권 정도는 꼭 읽어보기를 추천하는 바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제품의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혁신 활동을 오랜 기간 동안 해왔습니다. 맨 처음에 초기의 경영 혁신을 보면 프레드릭 테일러라는 사람이 만든 과학적 관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베들레헴 철강 회사에 이제 자문을 받고 그 지금으로 치면 이제 뭐 철강 회사니까 포스코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다만 100년 전이니까 그때 당시에는 막 철광석을 팔고 삽질을 굉장히 많이 하던 시대죠. 그 시절에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삽을 가지고 작업하는 거 너무 비효율적이 아닌가. 그리고 한 삽을 풀 때 얼마를 푸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 뭐 이러한 문제들을 연구해서 한 삽에 25.4파운드를 푸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어떤 실험에 기반한, 경험에 기반한 솔루션을 내놓았고, 그 결과 이 베들레헴 철강 회사는 5배의 그 생산성의 증가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포드사, 자동차를 만드는 포드사의 헨리 포드가 자동차 생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좀 더 생산성을 높여서 자동차 가격을 낮추는데 포드가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자동차를 탈 수 있었던 사람들이 뭐 유럽의 왕족과 귀족 이런 층들만 이제 자동차를 탈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었는데, 포드는 미국 전역의 일반 가정에게도 자동차를 보급하기 위해서 가격을 낮추려면은 생산성을 높여야 된다 그래서 컨베이어 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도축장에 갔다가 그 소가 이렇게 갈고리에 걸려서 쭉쭉쭉 그 부위별로 해체되는 모습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었다 그래요. 이러한 컨베이어 시스템을 통해서 포드는 10배 가까운 생산량의 증대를 가져오죠. 그러니까 생산성의 그 비약적인 폭발이 일어나는 시대가 바로 1910년대 초반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양적인 부분보다 질을 관리하자라고 해가지고 슈아르트라는 사람이 Statistical Quality Control, 통계적 공정 관리라는, 통계적 품질 관리라는 그러한 기법, 관리도를 비롯한 다양한 방식을 이용해가지고 실제로 공장에서 일어나는 제품의 질을 관리하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계량화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질을 관리하는 그 시점이 1920, 30년대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이때가 이제 초기 경영혁신이고요. 그 뒤로는 일본의 경영혁신이 1980년대 말까지 줄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이후에 굉장히 어려운 와중에 있었는데, 우리나라한테는 굉장히 비극이지만 그 6.25 전쟁이, 한국 전쟁이 일본은 어떤 군수 산업을 비롯해서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었던 거죠. 왜냐하면 미군이 이제 오키나와를 그 전진 기지로 삼았기 때문에 일본의 산업을 부흥시키는데 굉장히 역사적으로 큰 일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아주 뭐 TPM이라든지 뭐 TQC라든지 뭐 카이젠이라든지 뭐 TPS 이러한 것들이 일본 기업을 굉장히 부흥시키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많은 기업들이 일본을 배우고 벤치마킹하고 따라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때였습니다. 실제로 삼성에 계셨던 저보다 한 세대 위에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는 뭐 일본을 벤치마킹하고 따라하는데, 전자 같은 경우도 벤치마킹 대상이 소니가 아니고 샤프였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공학용 계산기로 쓰는 샤프
그 회사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때 왜 소니를 벤치마킹으로 안 하고 샤프를 했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그때는 소니는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때 당시에는 일본 기업이 어마어마하게 잘 나가고 비약적인 성장과 매출을 기록을 했고 그 뒤로 이제 일본 기업이 미국을 침공 아닌 침공을 하기 시작합니다. 미국 기업을 사들이고 미국의 부동산을 사들이고 미국의 문화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뭐 대단한 기업들 예를 들면은 뭐 음반 회사, 영화사 이런 것들을 이제 일본 기업들이 사기 시작하니까 미국이 굉장히 다급함을 느껴서 80년대부터 굉장히 다양한 혁신 활동을 하는데 뭐 잘 아시는 식스 시그마라든지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이라든지 굉장히 또 MB상 말콤 볼드리지가 만든 MB상이라는 우리나라도 이제 이걸 벤치마킹해서 국가 품질상이라는 걸 만들고 있는데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혁신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발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기업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굉장히 꾸준한 노력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봤던 이러한 경영혁신 방법론 굉장히 다양한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뭐 여러분 잘 아실 만한 게 뭐 식스 시그마라든지 뭐 벤치마킹은 뭐 일반적인 기법이니까 잘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SCM이라든지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죠. 이렇게 다양한 뭐 지식 경영 같은 것들도 날리지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혁신 활동들이 과거에도 지속되어 왔고 또 앞으로도 지속이 될 예정입니다. 물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쓰이는 경영혁신의 기법들은 꾸준히 변화해 왔지만 하지만 그 본질은 항상 똑같이 가치를 창출하는 데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혁신을 많은 기업들이 시도를 하지만 잘 되는 기업이 있는 반면에 또 상대적으로 이 혁신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되거나 혁신이 잘 적응되지 않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혁신의 어떤 성공 조건이라고 할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 직원이 참여해야 되는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기업의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 것들이고 그리고 전사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전사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내용들이고 그리고 기업의 특성에 따른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 도구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거야. 예를 들어서 동부그룹이 예전에 삼성그룹을 벤치마킹하고 삼성의 혁신 문화, 혁신 DNA를 이식하기 위해서 삼성 퇴직하신 분들을 임원으로 굉장히 많이 모시고 왔었어요. 그런데 그게 단순히 따라하는 거에 그치다 보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것처럼 혁신의 성과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았던 그러한 사례들은 뭐 삼성과 동부뿐만 아니고 굉장히 많은 기업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목표가 필요하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혁신의 성공 조건으로 꼽히는 것들이죠. 그래서 굉장히 잘 돼 있는 기업들을 보면은 예를 들면은 이제 P&G 뭐 글로벌리 아주 유명한 생필품 회사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뭐 굉장히 혁신적인 제품을 많이 만들었어요. 뭐 팸퍼스 일회용 기저귀라든지 타이드 같은 세제형 같은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이게 상당히 그 혁신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다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오픈 이노베이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문제를 많이 해결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이제 프링글스에 들어가는 이제 그림 그리는 그 사례가 이탈리아의 모 교수와 협업해서 만들어졌다는 뭐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데 뭐 시간 관계상 하여튼 좀 오픈 이노베이션을 이용해서 굉장히 성공한 기업들도 있고 또 혁신의 아이콘이죠. 애플이 있는데
애플은 뭐 여러 가지 애플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혁신의 비결이 있습니다. 뭐 개방형 혁신 뭐 그리고 사용자 중심의 어떤 설계, 그다음에 뭐 실패를 통해서 도약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애플은 스티브 잡스라는 아주 뛰어난 리더가 있었고 이 리더의 가장 큰 관심사는 커스터머, 즉 고객에 기반한 그러한 어떤 경영 전략과 의사결정이 이 애플의 혁신에 가장 중요한 키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연령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이제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이제 소위 투지폰이라 그러나요? 뭐 하여튼 그 전에 그 핸드폰을 이용해서 뭐 음악을 다운받는다. 그러면 이제 음악 콘텐츠가 예를 들어서 500원을 내고 다운받는다고. 그때 뭐 멜론 이런 게 없을 시절이니까. 있었나요? 아무튼, 음원을 한 500원을 내고 다운을 받는다 그러면 그때 당시는 통신비가 한 5,000원 이상 나오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일반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애플의 그 아이폰이 나오고 났을 때 기존의 폰과 가장 큰 차이가 뭐냐 그러면 아이폰은 위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 맨 처음에 GPS를 찾습니다. GPS를 찾고요. 그리고 나서 이런 실내에 있을 때 GPS가 이제 통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와이파이를 찾아서 세 점을 이어서 내 위치를 찾게 되죠. 그리고 나서도 안 되면 그때 비로소 통신망을 이용해 가지고 LG텔레콤이라든지 뭐 SK텔레콤 이런 통신사에 이제 접속을 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애플 이전에는 그 핸드폰 메이커들이 고객이 통신사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가 사용할 때 이왕이면 통신 요금을 많이 부과해서 통신사가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식의 어떤 제품이었다면 아이폰은 고객이 엔드 유저 우리 같은 사용자의 관점에서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 많은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폰이 만들어졌다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고객을 생각하는 어떤 뷰와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터치 스크린이라든지 어쨌든 기존 폰과 다른 여러 가지 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하나의 사례인데 기본적으로 고객에 대한 정의 이게 차이가 이런 애플의 혁신의 가장 큰 원동력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뭐 글로벌 대표적인 기업, 뭐 P&G의 오픈 이노베이션, 그리고 애플의 어떤 에코시스템을 만들기까지의 다양한 동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원래 주제에 맞게 삼성은 그럼 어떻게 경영 혁신을 해왔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은 그 유명한 이건희 회장의 93년도 뭐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필두로 해서 품질에 굉장히 집착하는 집착이라는 표현보다 좀 더 좋은 표현이 없을까요? 굉장히 하여튼 품질에 포커싱하는 그러한 그 전략이 오랜 기간 동안 지나왔고 그 이후로 이제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 이제 식스 시그마를 통해서 90년대 말부터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내오게 됩니다. 그래 뭐 예를 들면은 뭐 SCM이라든지 식스 시그마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추진을 했었고요. 상대적으로 지금은 식스 시그마에 대한 내용들은 상대적으로 그 단어를 쓰고 있지 않은데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그러한 어떤 개량적인 방법을 통해서 혁신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SCM 또한 지금 삼성이 처음으로 금융업에 SCM을 도입을 해서 삼성화재, 삼성생명 이러한 금융사에서 SCM을 만들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해서
한 최근 몇 년 전부터 이 금융업에 SCM을 도입할 정도로 굉장히 SCM의 아주 뭐라 그럴까요?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TQC부터 시작해가지고 방법론은 꾸준히 발달돼 왔습니다. SCM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론은 바꿨지만 어쨌든 맥은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서 계속 회사를 아까 말씀드렸던 가치를 높이는데 제품의 가치를 높이는데 굉장히 노력을 해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혁신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강력한 리더십들이 많이 작용을 했었죠. 삼성의 르네상스를 일으킨 윤종용 부회장인데 이 윤종용 부회장은 어떤 프로세스의 굉장히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3P라고 하죠. 프로세스와 퍼스널과 프로덕트 이 세 개의 관점에서 혁신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고요. 특히 이 프로세스를 제대로 만들고 정립하는 것이 굉장히 기업 경영에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셔가지고 그 누구보다도 이 SCM을 굉장히 강조하고 또 많이 부흥시켰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실제로 이분의 그러한 철학과 이념 덕분으로 인해서 삼성의 중흥기를 가져왔다라고 봐도 크게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디지털 이컴퍼니 초일류와 실현을 위해서 마켓 드리븐 체인지라는 사상을 가지고 이러한 기업 내 프로세스에 있어서의 다양한 부문에서의 일어나는 일들이 시장 중심으로 굉장히 시장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프로세스를 갖추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삼성전자의 베스트 프랙티스를 이용해서 각 계열사를 계열사로 전파하고 확산시키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었고요. 그래서 기존에는 어떤 혁신 문화로서 기반을 구축하는 측면에서 트리즈를 비롯한 다른 방법들을 적용을 하다가 그 다음에 혁신 활동을 내실화하고 전사 프로세스로 정착하기까지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많은 기법들을 개발하고 또 교육하고 발전시키는데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추진 전략과 추진 방향은 뭐 참고 삼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오픈 이노베이션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선택을 해서 많은 기관들과 연구자들 그리고 뭐 파트너들과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활발하게 연구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를 갖추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오픈 이노베이션 사업들이 꾸준히 추진되고 있었죠. 그때 당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삼성이 굉장히 혁신적인 기업으로 쭉 순위가 상승을 하고 있었고요. 세계 1위 제품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굉장히 많고 잘 나가고 그랬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랬을 때 당시 이제 그때 한참 부흥기를 일으키고 있을 때의 어떤 차별성이라는 게 스타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시스템이 잘 갖춰졌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리더십이었었고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역량을 높이는데 상당한 투자와 자원을 아끼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뭐 지속적인 연구 개발이 있었다라는 건데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이 네 가지가 다 상당히 미흡했다라고 이렇게 비교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뭐 차차 뒤에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굉장히 많은 시스템, 제가 이제 기업들의 어떤 여러 기업들을 자문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업들, 뭐 삼성을 제외한 뭐 LG, 현대, 코롱, 뭐 이러한 기업들의 이제 자문을 하고 혹은 뭐 심사를 통해서 다양한 기업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 시스템이 삼성만큼 잘 갖춰진 데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MIS 시스템을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IT 인프라를 통해서 프로세스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의사결정 체제를 구축한다라고 해서 뭐 PDM부터 시작해서 CRM까지 다양한 시스템들이 있죠. 이 시스템들이 기업별로 요즘에는 뭐 안 갖춰진 데들이 없습니다. 굉장히 많이 갖추고 있는데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얻는 여러 가지 이득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이 이 투명성이라는 거죠. 투명성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식스 시그마라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식스 시그마라는 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량률이 식스 시그마 수준 즉 100만 개에 3.4건 정도의 불량이 일어나 굉장히 극히 불량을 적게 일어나도록 굉장히 적은 불량이 생산될 정도로 어떤 그 혁신을 하자라는 그러한 운동입니다. 아주 짧게 얘기하려니까 조금 힘들긴 한데 아무튼 이러한 식스 시그마 수준을 달성하는 업계가 항공업계예요. 항공업계. 예. 근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가장 불량이 적은 그러한 산업이 항공산업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듣고 나서 아, 확실히 사람 생명과 관련돼 있으니까 항공기는 한번 문제가 생기면 대형 사고니까요, 그죠? 수많은 인명을 앗아가니까 그렇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겠지만 실제로 사람 목숨을 다루는 의료계는 굉장히 불량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는 3.8 시그마 수준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굉장히 빈번한 의료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럼 똑같은 사람 생명을 다루는데 왜 이런 결과가 차이가 날까? 당연히 의사나 간호사들도 생명의 소중함은 누구보다 잘 알겠죠. 잘 아는데 가장 큰 차이가 뭐냐 그러면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이제 논문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투명성의 차이라는 거죠. 비행기가 추락하거나 문제가 생기게 되면 끝까지 블랙박스를 추적해서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파악해서 어떠한 프로세스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지 프로세스를 명확하게 밝혀낼 수 있는데 반해서 수술실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 또한 이 프로세스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노력을 하고 수많은 돈을 들여서 IT 인프라를 깔고 있는데요. IT 인프라를 깔고 있는데 사실 이게 제대로 운영되고 작동되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다. 하지만 삼성은 굉장히 그런 면에서 뛰어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은 이제 경영진인데요. 경영진은 사실 이제 창업주이신 이병철 회장, 전 회장님과 이건희 회장님까지 굉장히 뛰어난 어떤 의사 결정과 경영 전략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영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러한 그 명확한 경영 전략, 경영 방향에 따라서 대표이사들도 아주 우수한 인재들을 고르게 발탁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던 이제 윤종영 부회장인데 이 양반이 글로벌리 탑3 안에 들어갈 정도로 이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가장 임팩트 팩터가 높은 저널 중에 하나죠. 무엇보다도 오피니언 리더들이 굉장히 많이 보는 저널에 이 양반을 제낀 사람이 스티브 잡스, 제프 베조스 이럴 정도니까 뭐 얼마나 뛰어난 인물입니까?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우수한 경영자로 평가될 수 있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수한 기업들은, 우수한 그 CEO들은 아주 좋은 질문을 던집니다. 아주 좋은 질문을 던지는데, 그때 당시 이 양반이 이제 제안했던 질문이 삼성전자의 적정 R&D 인력이 얼마이냐?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셨고,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실패를 겪고, 네 번째 만에 이제 이 양반의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할 수가 있어서, 이를 통해서 감가직관에 의존하던 기존 프로세스를 혁신하고, 이를 위해서 또 연구관리 시스템도 개선하고, 그러다 보니까 보다 정확한 인력 예측을 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아주 탁월한 그러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거에 대한 어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른 강좌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직 회장들이 굉장히 뛰어난 역량을 가졌었고, 그거에 맞게 이 경영진의 어떠한 그 이념과 사상과 전략이 바닥까지 파고 들어갈 수 있는 다양한 노력들을 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조직을 제대로 갖추고 교육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죠, 삼성에서는. 그리고 탁월한 인센티브랑 인재를 영입하는데 상당한 많은 투자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구조가 아닙니다만, 그때는 미전실이라고 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여기가 나라로 따지면 이제 청와대 같은 역할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공식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글로벌 리서치로 이름을 바꿨는데, 삼성경제연구소라는 데서 굉장히 그 싱크탱크 역할을 했었죠. 예, 그리고 각사의 혁신팀이 있어서 혁신의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방법론을 만들고, 그리고 실제로 적용하는 우수 사례를 발굴하는 이러한 삼각편대가 아주 역할이 명확하게 나감으로 인해서 혁신 역량을 키우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도 신문지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미전실에 보고하는데 너무 많은 힘을 빼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전실에 있는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기술적이고 테크니컬하고 어려운 내용을 보고하지 못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중학생들한테 미분 방정식을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결국은 그냥 미분 방정식을 설명 안 하고 중요한 내용은 다 빼고 그냥 인수분해 위주로 얘기를 하는 그러한 형국이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좀 비유를 좀 잘못한 것 같긴 한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무튼 예. 그러니까 지금은 컨트롤 타워나 이재용 부회장의 리더십이나 이러한 것들이 갈팡질팡하다 보니까 HBM 같은 경우도 상당히 늦은 행보를 보이고 있고, 경쟁사인 SK 하이닉스에 비해서 굉장히 처참한 주가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자, 아무튼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무엇보다도 교육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어요. 삼성에서는 인재제일이라는 어떤 창업 이념에 따라서 지역 전문가를 필두로 해서 굉장히 다양한 교육,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 또 인재들에 대해서 투자도 아낌없이 해서 그때는 자랑스러운 삼성인상을 통해서 특진이랑 상금을 아낌없이 이렇게 제시를 했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상을 받은 사람들은 향후에 굉장히 높은 자리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에게 굉장히 많은 보상을 주고, 또 이 사람들이 실제로도 굉장히 그 조직 내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업 문화가 열심히 하고 한 방향으로 가고 또 나 혼자만의 이익보다는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그러한 기업 문화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삼성의 강점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를 영입하고 인재에 대해서 투자하는 게 굉장히 강점이었는데 지금은 그러한 인재들이 굉장히 많이 유출되고 있죠. 경쟁사를 필두로 해서 굉장히 그 부분이 저는 인력의 누수 현상이 지금 어떤 삼성의 어떤 굉장히 악순환을 겪고 있는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에 있는 굉장히 그 우수한 인력을 영입하는데도 아끼지 않아서 이 사람 누구냐면 BMW 디자이너인데 이 양반이 BMW가 벤츠를 제키고 1위를 만드는데 굉장히 혁혁한 혁신을 하셨던 분인데 이 양반을 영입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죠. 삼성전자가 디자인을 위해서 핸드폰 디자인입니다. 차가 아니고 그리고 그때 같이 경쟁했던 차가 이제 현대차였는데 결국은 삼성으로 갔고 그때 시장에서 굉장히 호평을 받았었던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수한 인력을 영입하는 노력은 뭐 지금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예전만 못하기 때문에 우수한 인력들이 자꾸 빠져나가는 그런 문제들이 지금 보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R&D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투자와 노력을 했었죠. 일단 조직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조직들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 분야의 혁신이라든지 뭐 개발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상당히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그러한 연구의 일환으로 뭐 예를 들면은 뭐 예입니다. 그 식스시그마 교육을 할 때도 이제 일반적으로 오프라인에서 투석기라고 실제 공을 이렇게 고무줄로 당겨서 던지는 뭐 전쟁 영화라든지 전쟁 게임에서 많이 보이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게임처럼 만들어서 시뮬레이터로 만들어서 실제 교육을 게임화 시켜가지고 그 교육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재밌고 아주 컴팩트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만들어서 이게 특허를 2건인가 출원하고 그랬을 거야. 실제로 굉장히 그 그룹사에 있는 임직원들의 수강 인원 연인원도 굉장히 높았고 그러니까 뭐 하여튼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뭐 좀 장하게 말씀드렸는데 삼성의 왜 그렇게 잘 나갔냐? 르네상스 지금부터 이제 좀 한 10년 된 얘기죠. 그때는 시스템도 굉장히 잘 갖춰졌고 리더십도 아주 뛰어났고 역량을 키우는데 많은 노력을 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개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지금에는 이 네 가지 중에 과연 그때보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도 더 나아진 부분이 과연 무엇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퀘스천이 있습니다. 물론 AI를 포함한 다양한 기술들이 적용됐기 때문에 뭐라도 나아지긴 나아졌겠지만 삼성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의 DNA를 획기적으로 한 단계 점프업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혁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주 기념비적인 그러한 어떤 혁신은 최근에는 없지 않았나. 그것이 지금 삼성이 힘들게 가는 이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성공 요인은 뭐 앞서 말씀드렸던 스타를 조금 나열한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중소 중견기업을 가보면 제일 어려운 게 기업 문화입니다. 기업 문화예요. 못을 박다가도 조그만 기업들 같은 경우는 못을 박다가도 6시 땡치면 그냥 집에 가버리는 뭐 좀 극단적인 예는 합니다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좀 한 방향으로 으쌰으쌰 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경영자들이 하는 가장 큰 고민이거든요. 예. 제품이 계속 불량이 속출하는데도 그냥 나는 내가 할 일만 한다. 이런 부분들이 많은 기업들이, 지금의 많은 기업들이 겪고 있는 문제인데, 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나마 여기 있는 한 7가지 내용들을 어쨌든 자사에 좀 접목시켜서 보는 게 좋지 않겠나, 뭐 그런 거고요. 좀 더 자세하게 보면은 뭐 시스템은 프로세스가 각사에서 볼 때 프로세스가 잘 존재하고 정의되어 있는가부터 시작해가지고 혁신에 대한 어떤 연구를 진행하는 것까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각 회사들이 자문자답해 보면, 물론 이제 여러분들 학생들이니까 직접적인 아직은 좀 와닿지는 않겠지만 졸업하고 나서 하다 보면은 기업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아마 잘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뭐 결국은 이제 자사의 그 어떤 각 이제 회사에서는 뭐 현황을 분석하고 삼성과의 갭을 분석해서 이제 개선 방안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내용까지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자, 마무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넘버원 기업이고, 글로벌 관점에서 봤어도 굉장히 뛰어난 삼성이 과거에 굉장히 이렇게 가파르게 성장해서 아주 많은 이익과 매출과 풍성한 어떤 수확을 거뒀던 기업들이 어떤 관점에서 그렇게 많이 뛰어났는가를 보면 다양한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스템이 있었고요. 탑의 리더십이 있었고, 어빌러티, 역량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고, 리서치, 혁신에 대한 어떤 연구 개발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이런 4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짧은 시간 동안에 뭐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축약된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내용들은 뭐 혹시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번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